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무기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고 사드로 과연 방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대 장광일 국방기술대학장,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옥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팽재용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한 2발의 미사일 비행거리가 500에서 600km이며 남은 한 발의 궤도는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 또는 노동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지난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후 열흘 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인데 우리 군은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로 분석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황주에서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까지 직선 거리는 380여 킬로미터로 북한이 성주 사드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에게 중대한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도발적 행위입니다. 우리 군은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경고망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하지만 이런 군사적 도발이 오히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북한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 2발이 스커드 계열, 1발이 노동 계열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이 2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그 뉴스에서 설명했던 대로 일단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한 것에 대한 무력성 시위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 스스로가 물리적 타격 운운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북한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보여주면서 황주에서 동해안으로 사격을 했는데 방향을 조금 틀면은 우리 남한 아주 그 깊숙한 곳 이를테면은 지금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 성주를 포함한 거의 전 지역이 타격권 내에 들어간다. 그러니 성주 군민들 이를테면은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남남 갈등을 부채질하는 그런 어떤 그 성격과 함께 또 사드를 아주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지금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스스로가 사실은 북한이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 사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이 도발이 지금 새로운 도발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도발에 대한 신호탄, 이런 성격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남남 갈등을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사드 배치를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오히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엄청나게 미울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명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북한은 이러한 명분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근데 이건 어떤 북한 쪽에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소위 그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간시킨 다음에 소위 이제 과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신냉전 구도로 돌아가겠다. 이런 속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쪽이. 그러나 사실 이 신냉전 구조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대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는 과거 냉전 시대와는 전혀 틀린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서로 기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 상황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저렇게 그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교역이 일어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불만을 표시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건 중국 스스로에게도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력에 바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북한의 이러한 행동 자체가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사실 저는 조금 좀 달리 보는 것이 이 미사일 계속 발사하는 것이 단순히 이거는 어떤 시위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미사일의 능력을 계속 증대화시킨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스커드 C형과 아마도 노동을 같이 발사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재밌게도 떨어지는 그 범위가 비슷했어요. 500에서 600km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거리가 다른 미사일입니다. 만약 스커드 C형을 발사했다고 하면 500km가 맞는데 노동 같은 경우는 3,600km짜리거든요. 이것을 600km 정도로 쐈다는 것은 축소 발사를 했다는 것이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스커드 800발, 뭐 노동 200발 이 정도로 가지고 해서 뭐 합치면 1000발이 넘는다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게 스커드 미사일뿐만이 아니다. 노동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거리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동시에 다 퍼부을 수 있다. 사드로 너희들이 이 1000발을 다 막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러한 메시지도 밑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이 이제 그 이렇게 고각 발사, 그러니까 고탄도 발사가 사실 정확한 용어인데 굉장히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사실 이게 통상적인 공격 방법은 아니지만은 하강하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거나 하면서 사드 체계가 조금 약간의 허점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기존의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북한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야, 이 미사일 방어가 효율적이구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굉장히 날선 반응을 하는구나. 되려 더 강화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동시다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사드의 당위성만 확인해준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력 규탄을 했습니다. 또 미국도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책임을 물겠다라고 밝혔는데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뭐 외교적 조치나 제재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북한의 행위 자체가 그 2270호 여태까지 나왔던 안보리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2270호의 트리거 조항에 사실은 딱 걸리는 겁니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안보리 결의안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요 이번 발사 외에도 과거 이제 지난 3월 2일 날 2270호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이 쏠 때마다 안보리 의장 성명 또는 그 언론 성명을 통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가지고는 북한이 별로 콧방귀도 안 낀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실질적인 또 북한이 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만이 북한도 다시 한번 이런 그 조치에 대한 심각한 숙고를 하고 뭐 이런 도발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2270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를테면은 뭐 민생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그 해외 근로자 문제는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양자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했지만은 유엔 차원에서는 규제가 지금 조금 그 이 구멍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한 이런 미사일 발사, 이 국제사회 또는 안보리 자체를 갖다 아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거는 그 과거 김정은 시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적어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최소한 국제사회에 미사일을 쏩니다라는 항행 경보와 뭐 이런 이 통보를 하고 나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예 최근에 발사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태는 이런 것조차 뭐 전혀 그 어떤 그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경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무법천지
불법성 스스로를 자인하고 있는 이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규탄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안보리 차원의 어떤 그 규제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하긴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 초부터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니까요. 예외를 뒀던 부분까지 좀 보완을 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의원님, 앞서서 간단하게 짚어주셨지만 이 사드로 동시다발적으로 퍼붓는 미사일을 막기가 좀 취약하다라는 얘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가장 궁금한 건요.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가 다 사드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거든요. 뭐 세상에 완벽한 무기 체계란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면 세상에 전쟁이 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유효한 부분은 맞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중고도 요격 체계입니다. 일단 네. 사람들이 고고도 요격 체계로 알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 단계가 상승 단계, 중간 비행 단계, 종말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종말 단계에 중고도를 요격하는 거고요. 근데 이 중고도 요격이 사실 미사일 요격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요격하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사일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올 때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낙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낙하인데 낙하를 쭉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공기가 위층은 공기가 되게 희박하죠. 희박하고 아래층은 공기가 굉장히 밀도가 높죠. 그럼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속력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대기가 굉장히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는 네. 보면 미사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똑바로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뭐 회오리를 치면서 텀블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돌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돌면서 이 대기에서 내려올 때는 사실 이거 요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요격 체계가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이런 텀블링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을 요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드 같은 경우는 40에서 150km를 요격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는 공기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낙하하는 것이 굉장히 좀 탄도가 그 궤도가 일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상당히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식이 뭐냐 하면은 이 공기로 해서 쫙 내려오면 이게 거의 1000도 정도 가까운 열이 생깁니다. 그럼 탐지도 쉽습니다. 그 자연 상태에서 1000도로 내려온 건 미사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미사일만 골라서 요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레이더가 하나이고 그 레이더가 동시에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제한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된 미사일은 자기가 알아서 여론을 쫓아가서 공격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요격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는 뭐냐면 야, 사드 한 포대 해봐야 발사대 6대에다가 그러니까 8발씩 48발밖에 안 되는데 북한 미사일 1000발인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미사일은 1000발을 있다고 1000발을 동시에 다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발사대 숫자만큼 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1000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는 한 100수십여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 100수십여 대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한 100뭐 얼마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럼 그 100대가 다 나오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작전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리하느라고 제대로 못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예비대로 빼놓는 것도 있고 네. 실제 투입할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실제 한 예를 들어서 수십여 대가 동시에 발사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과정 하에서 뭐 만에 하나 좀 이렇게 뭐 비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다 요격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 함부로 버튼을 못 누른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공격을 했는데 네. 저쪽에서 요격을 해. 그다음에 반격을 해. 그럼 나는 죽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이게 뭐 100%다, 20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의 행동이나 판단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막게 하는 소위 말하는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다 놔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이란 거죠. 그런데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은 좀 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럼 수도권은 패트리어스로 커버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사실은 이제 우리 많은 비난 중에 하나가 이 스커드 같은 미사일 과연 사드로 막을 수 있겠느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스커드 중에서 사거리가 짧은 것들, 수도권을 노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사드가 거리가 그러니까 요격 고도는 될지 몰라도 날아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같이 적지역에 가까운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적어도 방어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 TV에서 길이가 약 1m에 불과한 신형 무인기가 공개됐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추락했던 그 무인기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3m짜리였는데 길이가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게 실전에 투입이 된 건지 또 그리고 앞서서 미사일 발사가 도발의 신호탄이라면 무인기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이제 무인기는 이제 2014년 2년 전에 우리 뭐 국민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우리 그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무인기 자체는 상당히 그 이 조잡한 그런 것에 불과했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무인기가 이미 이라크 또는 지금 저 IS하고 전쟁에서 그 어떤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정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인기로 하기보다는 무인기가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고 북한도 이번에 지금 식별된 1m짜리 무인기 외에도 아마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이거는 김정은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아주 그 진화된 첨단화된 그런 무기 체계를 갖다가 이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앞장서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과 함께 이런 그 무인기 개발에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무인기에 관해서는 기술력이나 경제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그런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무인기를 앞으로 어떻게 보면 비대칭 전력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그러면서도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무인기를 아주 우리가 훨씬 더 앞장설 수 있는 그건 뭐 우리 기술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의 무인기를 그 뭐 겁낼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욱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 개발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들어보니까 세계적으로도 뭐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정은 역시도 무인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수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2014년에 무인기로 봤을 때는 되려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인기가요. 거의 민간 기술을 활용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북한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파는 민수용 무인기를 사와서 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발진한 장소가 북한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소행인 것을 안 것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 본 무인기 같은 경우는 한 1m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운용하고 다른 나라도 운용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는 대대급 무인기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손으로 들어서 날리는 형식의 무인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체 크기만큼 장비를 좋은 걸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m짜리 조그만 걸 날리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구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연기관 자체도 큰 걸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카메라도 우리가 해상도 높은 거 쓰려면은 당연히 그럴 수 없을까.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것도 엄청나게 해상도 크려면 저렇게 커야 되는데 저런 걸 1m짜리에 장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그 핸드폰에 쓰는 폰카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것으로 이제 해서 하는데 하기서 요즘 폰카는 성능이 좋아서 웬만큼 DSLR처럼 나오긴 하지만은 저거는 또 뭐냐면 실시간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프로토콜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화소가 커지면 또 데이터량이 많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을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극복을 했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 또 이게 재밌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어떤 부품들 같은 것들은 다 중국에서 그냥 맘만 먹으면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 뭐 통신기 모듈 이런 것만 사와가지고 조립만 해도 무인기는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 어떤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긴 한데 이런 작은 무인기들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어떤 국가 안보나 국방에 커다란 위해가 되느냐? 저는 이거는 조금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왜냐하면 뭐든지 그 안에 폭탄 양을 많이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거기서 뭐 총알을 쏠 수 있거나 이런 정도로 돼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때 이거 의미가 좀 더 커지는 거고 물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조그만 무인기보다는 정말 좀 크고 해상도 높고 우리
그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송울매 같은 그런 무인기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한 10몇 킬로 정도에 떨어져서도 이제 다 내용을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병력이 움직이는지 다 볼 수 있고 이런 정도의 것들을 북한이 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게 위험한 때인데 그럼 북한이 바본가 이걸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네.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상 이 부분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뭐 저도 아까 그 실장님 말씀과 좀 동의를 하는 것이 학장님 말씀과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자꾸 방어라는 거에만 집착을 하고 방어만 하다 보면은 막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좀 공세적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DMZ 지역에 병사들 막 맨날 힘들게 막 1000몇 계단씩 올라가면서 막 무릎 관절 생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요즘 이렇게 무슨 뭐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아예 예를 들어서 무인기 같은 것을 띄워서 열상 감지하고 열심히 보고 있으면은 그만큼 더 촘촘하게 네. 그다음에 그야말로 사람의 눈으로 못 보는 것까지도 전부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우리가 다 기술력도 있고 방향성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한 대로 묶어서 정책적으로 풀어내느냐. 사실 국방부가 그런 부분 잘 수행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좀 재밌는 성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수준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잘 활용 방안 그리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색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전망해 주시죠. 글쎄요. 뭐 쉽게 그렇게 풀릴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정부로서는 이제 전에 없었던 강력한 압박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뭐 대화를 주장하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뭐 일부 언론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뭐 대화가 문제 해결의 통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 강력한 압박을 국제 공조를 해서 이 북한을 갖다가 지금 이 계속 해나가는 것이 가장 그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이제 이 사드로 인해서 조금 이 균열을 보이고 네. 있는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더 견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부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네.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이런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